그 정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일을 하고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격입니다. 또 평균 임금의 성격이죠. 임금 총액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이수노동자들에게는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출국 만기보험금이라고 해서 월 통상임금의 8.3%가 적립이 되고요. 이마저도 출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수노동자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아예 그렇게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법을 어기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것을 고용허가제 속에서 강제적으로 관철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으로 저희가 봐왔고 그런 지점들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이수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퇴직금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또 어떠한 또 이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들을 발표한 역사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는 그런 최초의 어떤 사례들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좀 유의미한 사례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태조사 발표 취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내용으로 좀 가름을 하겠고요. 2019년도 이수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실태조사 경과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보고를 아산 이수노동자센터의 우삼열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특히 저임금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국에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 가운데에서 사실은 아시아 각국에서는 모르는 제도 중에 하나가 퇴직금에 대한 겁니다. 전세 이러면 사실 다른 나라 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전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이 퇴직금에 대한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이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가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이 법의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불법 체류 방지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주노동자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고 귀국을 안 할까봐 이것을 이 나라를 떠나면 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방금 사회자로부터 말씀드렸듯이 모든 노동자는 1년 이상 일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용허가제 노동자들 출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도장을 받고 비행기 앞에 가서 삼성화재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이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보험금을 어떻게 받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자녀 퇴직금에 대해서는 더더욱 깜깜이라고 하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을 하고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유보하고 빼앗고 있는 즉 이 나라를 떠나야만 퇴직금을 받도록 하고 있는 이 제도 자체가 잔인하다, 비인간적이다, 반노동자적이다 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입장을 지켜왔던 것은 이 입법 목적 자체가 불법 체류 방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입법 목적을 위해서 이 제도를 없애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2014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했을 때 그러면 비자가 끝나서 여러 가지 사정상 귀국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 즉 불법 체류율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줄었느냐 그러면 확인해 보니까 3.4%가 줄었다는 거예요. 90%도 아니고 80%도 아닙니다. 30%도 아닙니다. 3.4%입니다.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무런 입법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는 빼앗고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제 자체가 대단히 비인간적이고 반노동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이주단체들이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서 조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두 가지 설문지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첫 번째는 국내에 있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퇴직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가? 퇴직금이 퇴사 직전 마지막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 근무 기간을 곱해서 이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 이 방식은 알고는 있는가? 기본적인 최소한의 개념을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보험금과 자녀 퇴직금으로 이 퇴직금이 나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를 알고는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했고요. 귀국자용 설문지에 대해서는 현지에 돌아간 노동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본인의 퇴직금은 얼마였나요? 그리고 보험금 받은 돈은 얼마였나요?
잔여퇴직금은 얼마였나요? 그 잔여퇴직금은 잘 받았나요? 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거의 1000부 가까이 지금 927부 저희들이 전국과 그다음에 귀국하신 분들에게 현지에까지 설문지를 보내서 저희들 900명이 넘는 노동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의효 응답 보시면은 예, 국내 노동자 712부 그리고 귀국하신 분들 77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참여하신 수많은 단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에 참여하신 우리 이주 노동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잘못된 제도 그리고 반노동자적인 제도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정말 바로 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출국 만기 보험 제도는 사실은 고용허가제가 시작될 때부터 같이 생겼습니다. 2004년 8월 17일 날 그 법이 시행되면서 그때도 출국 만기 보험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당연히 원래는 평균 인구가 이제 8.3%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받아야 하는 퇴직금보다 작고요.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차액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한 1년 정도 있다가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원래는 이제 상시 노동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출국 만기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었는데 퇴직급여에 관련된 법률이 바뀌면서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출국 만기 보험도 상시 노동자 1인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에서 통상임금,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 퇴직금이 조금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들, 이 변화들 자체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 사업장들이, 특히 영세한 사업장들이 퇴직금을 적립해 놓지 않으면은 그만큼 큰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기 힘들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에는 사실 문제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5년 전에 바뀌었던 이 부분이죠. 일단 2014년 7월 29일 날 원래는 이제 사실 출국 만기 보험이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었고, 물론 이제 차익이 발생하면 더 지급해야 된다는 건 있지만, 그래서 퇴직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언제 지급해야 되냐 하면 노동자가 퇴직 후에 이제 이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삼성화재에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은 지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5년 전에 출국 후 14일 이내, 그러니까 나가야지 주겠다라는 걸로 바뀌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진 거는 뭐냐면 이제 당시에 이 제도가 만들어질 왜 출국 후 14일 이내냐 하면 이제 여기 있으면 안 준다, 가야지 된다. 그러니까 가세요라는 걸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미등록으로 체류하지 말고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어쨌든 퇴직금이라는 건 1년 이상 노동을 해야지만 이제 나오는 건데 1년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만 줬었는데 이때 바뀌면서 1년 이상 일한 모든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이걸 받고 나가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변한 게요. 이 같은 시기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원래는 이 보험금을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이걸 담보로 뭘 할 수가 없었는데 문제제기는 뭐였냐면 퇴직금이라는 걸 당장 지급해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실직을 했고 그동안에 생계를 꾸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퇴직금이 없으면 당장에 정말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던 노동자들이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서였는지 이제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사업장을 변경하는 기간 중에 아프거나 해서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 이 퇴직금을 담보로, 출국만기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게 생겼습니다. 또 이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부당한 처우나 사업장의 효폐업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돈을 빌려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은,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걸 미리 받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원래는 자기 퇴직금을 당연히 퇴직하자마자 받아야 되는데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걸 갚아야 되고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 이런 이상한 모양새로 출국 만기 보험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퇴직금을 준다고 공항에서 막 사진 찍어서 제 1호 퇴직금 수령자, 제 100호 퇴직금 수령자, 제 2000호 퇴직금 수령자, 그리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 첫 호 수령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기사를 냅니다.
이런 식이라면 매달 월급 줄 때도 사진 찍어야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를 했던 거는 그 출국 만기 보험이라는 게 있고 차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주 노동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을까? 그 다음에 돌아간 사람들은 결국 이제 이거는 출국 후에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그럼 돌아간 사람들은 이걸 잘 받고 있을까? 출국 만기 보험은 잘 받고 있고 또 자녀 퇴직금도 잘 받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 지난 여름에 지금도 여름이군요. 하여튼 여름 동안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총 800부가 넘는 설문을 받았지만 저희가 건진 것은 712명. 그리고 이 출국만기보험 제도가 변한 게 이제 2014년이다 보니까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13년 전에 오신 분들, 그다음에 14년 이후에 오신 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분포는 비슷하고요. 저희는 이제 뭔가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입국연도에 따라서 이제 한국 체류기가 이제 한국 체류기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퇴직금이 뭔지, 그 다음에 퇴직금이라는 게 출국 만기 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녀 퇴직금이랑 있다. 그 다음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국 전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을 받았다 34%, 받지 않았다 39.5%. 사실 받지 않았다가 더 많죠. 그리고 받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도별로 차이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제 출국 만기 보험이 이제 출국 후 수령하는 것을 바뀌면서 뭔가 약간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 그러니까 입국하기 전에 이주노동자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입국한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전에는 48%가, 2014년 이후에는 63%가 퇴직금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들어왔다. 근데 문제는 모르겠지만 교육을 받기는 받았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비율은 2014년 전보다 2014년 이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의 차이가 이제 한 12% 정도 차이가 나서요.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교육을 받고 모르는 사람도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슷하게 그 전이나 그 후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들어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할 줄 알게 되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랬더니 알고 있다가 34.1%, 모르고 있다가 63.5%. 모르는 비율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퀴즈를 냈잖아요. 설문지에 퀴즈를 내서 당시 3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달의 월급은 매달 250만 원씩이었습니다. 당신이 받을 퇴직금의 액수는 얼마입니까? 1. 250, 2. 500, 3. 750, 4. 모르겠다. 정답이 뭐죠? 여기서도 이제 틀리는 분들이. 어쨌든 250만 원씩 이 평균 임금이었고 그 다음 3년을 일했기 때문에 750을 받아야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 중에서도 맞춘 사람은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퇴직금이 두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출국만기보험 받는 절차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잘 안다, 조금 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조금 아는 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 조금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자녀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모른다가 역시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도 모르고 사실은 출국 만기보험 받는 절차도 모르고 자녀 퇴직금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이거를 받는다는 게 퇴직금을 다 받고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녀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친구한테 들었다.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센터에서 들었다, 노동부를 통해서 들었다, 회사를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친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위에서 듣기는 듣죠. 듣기는 듣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니까 본인이 받아야 되는 퇴직금보다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저것 물어봤잖아요. 퇴직금 계산할 줄 아느냐, 출근 만기보험 받을 줄 아느냐, 자녀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건 아느냐. 그 다음에 퀴즈까지 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두 다 맞춘 사람은 몇 명이었냐면요. 네, 712명 중에 23명이었습니다. 3.2%. 그러니까 다 제대로 알고 다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불과 3.2%밖에 되지 않았다. 정말 극소수만이 퇴직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퇴직금은 일단은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출국 만기보험은 출국 후에 혹은 공항에서 수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장 많은 게 이주노동자 센터를 통해서 받겠다. 여러분들의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자녀 퇴직금 있는지도 몰랐는데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주노동자 센터를 통해서 받겠다라는 게 많았고요. 생각 안 해봤다라는 응답도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게 그 다음이요. 차이가 나는 게 자녀 퇴직금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과 몰랐던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자녀 퇴직금이 있는 줄 알았던 사람은 나중에 내가 퇴사를 하면 회사에다가 직접 요구하겠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요구했는데도 만약 안 주겠다고 하면 이주노동자 센터를 가겠다. 그랬는데 자녀 퇴직금이 있는지 몰랐던 사람은 당연히 생각해보지 않았겠죠.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지, 어떻게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가 이제 설문조를 보고서는 그러면 센터로 가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제 설문조사에 약간의 의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나중에 귀국 후에 이주노동자들의 설문에서 나타날 텐데요. 실제로 자녀 퇴직금을 받은 노동자가 그러면 몇 명인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것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국만기보험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만 이제 퇴직금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전체 중에 사업장을 변경한 노동자, 그 중에 자녀 퇴직금을 받은 노동자를 물어봤더니 54.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사업장을 변경하면서 퇴직금, 자기가 받아야 되는, 회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퇴직금을 받는 거고 사실은 반 정도는 받지 못한 거죠. 근데 이것도 나뉘어지는 게 자녀 퇴직금이라는 걸 알고 있던 노동자, 그래서 스스로 요구하거나 이주노동자 센터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좀 더 받은 비율이 높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노동자들은 받은 비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네, 귀국한 노동자들은 지금 저희가 77명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단체들에서 가능한 한 무작위로 많은 분들을 만나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단체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이랑 접촉을 해서 묻다 보니 이분들은 이미 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퇴직금 받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가고 나서 혹은 나가게 되면서 알게 됩니다. 출국 만기보험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자녀 퇴직금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 이건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를 이제 출국하면서 알게 되고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이 둘을 전부 다 받았다라고 한 사람은 55.8%입니다. 아까 국내에 있으면서 내가 자녀 퇴직금을 받았다라고 한 사람들이 54%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녀 퇴직금을 받은 비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출국 만기보험을 받은 비율은 조금 생각보다는 높았는데요. 보시면 저희 77명 중에 뭐 대답 안 한 사람 빼고도 전부 다 받았다 출국 만기보험을 이라고 한 분은 87%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받았네. 그런데 역시 제 생각에는 받은 분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출국 만기보험은 사실 출국부 14일 아니면 공항에서인데요. 어디서 받았냐라고 했을 때 공항에서 받았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인천공항, 아까 우삼 교수님 인천공항 말씀하셨지만 김해공항에서 받았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제2터미널 김해공항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돌아가서 받았다. 돌아가서 자국은행으로 송금된 걸 받았다. 아니면은 돌아가서 이런 게 있는지 돌아가서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산업인력공단 그 해외 지사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받았다라는 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걸 받을 때 뭐가 어려웠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 은행 찾기였어요. 네. 그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선전을 하지만 여전히 공항에서 은행 찾는 것은 특히 그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는 곳과 수령하는 곳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들어가서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려워하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 보니 신청 절차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서 작성하는 것 자체도 혼자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이미 모든 서류를 갖춰서 가지 않는 한 공항에서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기타 의견으로는 이제 공항에서 막 이렇게 그 서류 같은 것들을 한국어로 다 돼 있는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힘들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걸 받으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본인이 퇴직금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니까 혹은 이제 몇 프로를 뭐 어떤 내가 몇 년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각각 몇 년씩 다니면서 거기에서 내 월급이 얼마였고 그 중에 8.3%를 적립했을 텐데 사실 그게 제대로 돼 있는 건지 본인은 계산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공항에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돌아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자녀퇴직금은 아까 한 50%가 받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50% 그러니까 총 25% 정도는 이제 회사에서 준 거죠. 아까 마지막 월급을 주면서 퇴직금까지 같이 쳐준 게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나머지는 이제 요구를 하거나 해서 주고 요구를 해도 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받지 못했다. 아니면은 출국 만기보험이 전부인 줄 알았다. 이런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 자녀퇴직금은 받지 못한 것이 본인 스스로가 출국 만기보험이 그냥 퇴직금이라고 알고서는 그냥 가신 분들,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그게 끝이야 라고 얘기해서 그냥 가신 분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본인도 몰랐는데 회사에서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신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에서 이제 막 정신없이 막 그러면서 혹은 이제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요청을 하면서 본인은 이제 귀국 준비를 하고 비행기표를 사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는 계속 차일피 미루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데 뭐 그걸 받겠다고 또 비행기표를 미루고 어쩌고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공항에서 줄게 혹은 돌아가면 줄게 하고 아직 못 받았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갑자기 퇴직금 달라고 했더니 그동안에 받지 않았던 숙식비를 다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당신이 뭐 이걸 썼네 저걸 썼네 그동안에 뭐 몇 번 결석을 했네 뭐 뭐를 안 했네 하면서 지각을 했네 하면서 이것저것 공제를 갑자기 해가지고 수백만 원을 다다다닥 공제를 해버려가지고 아 퇴직금이 없네 심지어 네가 나한테 줘야 되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이게 되게 웃긴 건데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잔소리를 했어. 왜 이렇게 한국 사장님들은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그 잔소리를 너무 듣다가 그냥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었습니다. 그 저희 부산에서 했던 귀국 노동자는 그 사실은 센터를 통해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출국만기보험은 560만 원 정도 있었고 그 총액을 받았습니다. 자녀퇴직금은 715만 원 정도 있었는데 470만 원 정도 받아서 총 한 250만 원 정도를 못 받았어요. 근데 출국만기보험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이제 귀국한다고 갔더니 센터에서 알려준 거죠. 출국만기보험이라는 게 있다. 그걸 받아라. 뭐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런 서류가 있다. 이거 준비해와라. 해서 거기서 같이 작성을 해서 다 신청을 해놓고 공항에서 수령하는 걸로 해서 이제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것 말고 또 회사에서 받아야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계산을 해준 거죠. 계산을 해준 게 이제 715만 원이었는데 이미 이제 자기가 귀국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다가 요구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그 나중에 너 통장으로 넣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갔는데 각종 수당을 뺀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평균 임금을 가지고 퇴직급여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뭐 가산 수당들 다 들어가야 되고 뭐 연차 수당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진 상태로 해서 본인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는 이게 저희 77명이 좀 받은 사람들, 생산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이걸 해서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작년 1월에만 해도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차자간 보험금이 112억이다 이런 기사가 떴었거든요. 그리고 1년이 안 된 노동자들에게는 이 퇴직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또 그 사업주가 수령을 하게 되잖아요. 사업주가 안 찾아가면 보험료도 60억에 육박한다 이런 것도 이제 나왔고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자도 안 찾아가고 사업주도 안 찾아가고 돈들은 이제 쌓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삼성화재에서 받아서 산업인력공단이 이제 뭐 운영을 한다 그리고 끝까지 찾아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몇백억이 안 찾아간 채로 쌓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 찾아간 보험료는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종 규모의 외국인 보험은 어떤 화재가 독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 와중에서 저는 그래서 결국 이 출국 만기 보험 제도라는 거를 도입을 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찾아가기 어려운 방식으로 만든 것은 미등록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노동자들을 불탕 먹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이상한 음모를 또 따져보게도 됩니다. 어쨌든 저희 실체 조사한 걸로 확실히 나타난 거는 잘 모른다. 이주 노동자들이 퇴직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출국만기보험은 일단 요 상에서는 저희 조사 상에서는 많이들 받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쌓여있는 돈이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퇴직금은 한 50% 정도밖에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별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실태조사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사례들은 또 오늘 오신 토론자분들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요. 그 얘기를 들어보고 또 토의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화재 실시된 이후 실시되면서 가장 변화는 이주노동자도 노동법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고용화재 법에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지만 노동법, 세계 노동법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마다 이 법이 개정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이 권리들이 지금 빼앗기고 있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 대지금 법입니다. 물류기준법 36조에는 이주노동자들이도 14일 이내 대지구 14일 이내 받게끔 돼 있지만 2014년 7월 29일 이후는 줄게 해야 된다라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당연한 권리들이 축소가 돼 있고 이렇게 되면서 아까 우리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지만 많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지금이 받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많이 우리 이주노조에 오는 상담 중에 많이 어떻게 받아야 되냐, 또 이렇게 사업주가 주는 게 따로 삼성화재에서 주는 게 따로 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산법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상담 들어옵니다. 또 사업주들이 지금 이렇게 삼성화재에 8.3% 성립 단위가 있고 다 전부 대지금이다라고 거짓말 나누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가 맞냐라고 물어보고 또 사업주의 말을 믿고 가는 노동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농협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렇게 정보도 제대로 얻기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지금 자익이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또 있고 또 이 자익이 주세요라고 노동자들이 얘기하면 내일 준다 모레 준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업주들이 얘기를 내서 결국 그날 받지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변호사를 구받기 위해 변호사를 의무를 내야 되는데 그 시간조차 안 되고 또 이 변호사를 어떻게 만나낼지 이것도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대지금 받지 못하고 가는 노동자들이 있고 또 이 센터 또 이준호 쪽으로 오면은 우리가 미리 오면은 며칠 전 오면은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 또 받을 수 있게 위임 받아서 진행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시간조차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 사람 노동자들한테는 또 내가 가서 지금 줄 끌게 지금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월급날에 사회까지 보내준다라고 해서 우리 대지금이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본국에 가서 저는 네팔 살기 때문에 네팔에서 이 임금이 대지금이 이렇게 자기 사장님이 안 보내줬다 내가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는 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어떤 노동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거래 월급은행 진청을 하기 위해 우리은행에 갔는데 자기는 기업은행에서 거래를 항상 거래를 해왔대요.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우리은행에서는 이렇게 거래 월급간 지정 신청을 우리은행에 하려면 우리은행에서 돈 이렇게 받으려면 그쪽에 기업은행에 계좌를 해야 된다, 회사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직원 은행마다도 이게 일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도 이주동자들이 많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이게 서류도 사장님이 직원이 회사에서 진짜 이렇게 처리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 안 해주면 이주동자들이 안고 가도 잘 모르는 동자들이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또 별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상담들이 많이 오고 우리가 아는 게보다 많이 이주동자들이 대지금 받기 위해 그만큼 지금 실험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는 하루빨리 지금 폐지돼야 되고 또 한국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항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지금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지난 28일 A씨는 이게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갔습니다. 그 전에는 이 노동자들이 6가지 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청서, 보험 신청서, 여권, 자본 월급 신분증, 비행기 티켓 이렇게 비행기 티켓은 출국 예정 확인서 띄기 위해는 먼저 비행기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출국 확인 출국 예상 출국 예정 사실 확인서를 이 6가지 삼성화재에 보내줘야만이 기급 비용 보험 50만 원과 출국만이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준비해서 노동자가 가는데 거기서는 출국 거래월급간 지정 거래월급간 은행 지정 저를 등록되지 않다라고 해서 등록되지 않고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는 지하에 가서 지하에 있는 은행에 가서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등록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거래은행 이쪽에 시내에 있는 지역은행에서는 거래월급간 은행 지정 등록 안 됐다고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간에서는 뭐 9시까지 밑에 가서 이 거래월급간 은행 지정 등록을 다시 받아라고 했는데 그 예씨는 영업점으로서 가서 거래월급간 지정 등록을 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등록이 안 된다고 등록이 안 되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행에서는 진정서의 이름 절차를 잘못 등록해서 이렇게 그쪽에 등록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역은행에서는 구은행에서 이쪽에 지역은행에 여러 번 직원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발효구간은행 지정 등록을 했고 이게 11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S씨는 그날 출발하지 못하고 다음날도 비행기표를 예약해서 거기 공항에서 있는데 또 다음날은 예정날에만 이게 대지금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받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들이 우리가 같이 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례들이고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례들은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 11시 이후도 비행기를 뜹니다. 비행기를 뜨고 10시 이후는 이게 대지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대지금 받지 여기서 받기 조금 힘들어해서 조금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음 사례는 지난 5월 6일 귀국한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는 신청 서류 모두 준비했는데 공항에서 지금 영업정에서는 출국만 신청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6일 대체 6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은행에서 삼성화재에서 이 군할 간호노동자들의 대지금이 다 입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할 아무 정보도 이 노동자들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할 6개월 간호노동자들은 대지금이 받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또 본국에 가서 이렇게 우리 받을 수 있는데 또 이 나라별로 들립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진열하게 해줄 이게 서류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달 이상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이 노동자들이 자기 대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지금은 이 노동자들이 자기 땀의 대가입니다. 땀의 대가인데 대지금 임금이라는 게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어차피 줘야 할 대지금들이 이 노동자들 받아야 할 임금들이 이렇게 까다롭게 아는 게 또 이게 인정 자발적인 이렇게 제도를 이렇게 실시해서 이렇게 보통에 빠뜨리는 게는 이렇게 옳지 않다고 우리는 봅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미성노동자들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미성노동자들을 줄이기 위해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마법의 알 수도 있고 이게 강제 노동으로 견디지 못해 이 노동자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 강제 노동으로 이렇게 사업성평을 자유롭게 해주면 이 미성노동자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런 방법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런 제도의 변화 있어야 된다. 또 지금 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지금 그런 쪽 하지도 않고 있고 해마다 고용화재 노동법이 개정해서 계약해서 이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는 한국에 필요해서 오는 거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임금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대지금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는 법이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무팀장 유지호라고 합니다. 방금 우다라이 위원장님께서 출구만기보험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올 초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기억이 나가지고 잠깐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삼성화재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올 초에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분이셨는데
출국하려고 이제 인천공항에 가지고 그 출근만기보험을 수령하려고 했더니 지급이 정지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그래가지고 삼성화재에 문의를 했더니 사업주가 삼성화재 전화해서 뭐 부채가 남아 있고 뭐 이러저런 사유가 있으니 그 지급하지 말아달라라고 삼성화재에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화재에 확인을 해보고 사측하고도 통화를 해봤더니 되게 어이없게도 이제 나가면 이제 귀국하면서 이제 방 안에 있던 가구들 있잖아요. 가구들을 이제 밖으로 내놓고 거기에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커 붙여놓고 가라라고 했는데 그 스티커를 안 붙였대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야 그거 왜 안 해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거 어디서 사가지고 어떻게 붙이신 내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가구만 내놓고 그 스티커를 안 붙였다라고. 그래서 그 스티커를 안 붙인 것 때문에 사업주가 화가 나가지고 삼성화재다가 지급보류 신청을 하고 그 노동자는 결국은 지급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삼성화재에서 빨리 지급하도록 얘기를 그 사측하고 확인을 해서 지급하도록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좀 못 기다리고 노동자가 그 항공권을 취소하고 사업장에 가가지고 사업자한테 결국은 내가 스티커 살 줄 모르니 스티커 비용을 주겠다 그래서 몇만 원 사업자한테 주고 이제 지급보류 해놓은 거를 풀어달라고 하고 나서 다음날 출국을 하면서 받아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좀 종종 있느냐라고 삼성화재 물었더니 솔직히 좀 꽤 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출국 전날이나 출국 당일날 사업주들이 어떤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보류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확인해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말씀하신 사례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렸고요. 아마 발표 내용 중에 보니까 사실 지금 출국만기보험 제도가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출국 후에 수령하는 걸로 바뀌면서 이거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실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출국만기보험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고 출국만기보험 수령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법정퇴직금에서 자녀퇴직금은 사업자 때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퇴직금 제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노동자들이 그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센터에 와서 상담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는 출국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저희 센터에 와서 이제 법정퇴직금이 얼마고 퇴직금 차익이 얼마고 뭐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쭉 상담해서 이렇게 계산서를 받아가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체류기간 만료로 취업했던 기간 만료로 해서 출국하는 집중되는 기간이 있어요. 이때는 거의 모든 저희 상담팀의 한 10명의 직원들이 다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노동자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저는 이렇게 이 결과에 대해서 사실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좀 있고요. 이렇게 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도 좀 저희 스타 내부적으로도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퇴직금을 계산해가고 차익분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는데 실제로 보면 제대로 잘 바꿔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 퇴직금 차익분이 사실 점점 지금 퇴직금, 자녀퇴직금, 퇴직금 차익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것이 이게 점점 갈수록 그 금액이 되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되게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사실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한 3개월 동안 저희 상담하는 그 신문자들 보고 미안한데 퇴직금 출국하는 노동자가 퇴직금 상담할 때 이렇게 엑셀에다가 좀 간단하게 좀 입력을 좀 해서 우리 좀 통계를 좀 한번 같이 좀 공유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한 149명 정도가 조사가 됐었고 이 중에 109명 정도는 단순히 퇴직금하고 퇴직금 차익 계산 내역만 받아갔었고요. 이외에 50명의 노동자들은 보통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퇴직금 차익분을 지급하지 않았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해서 안내문을 작성해달라고 하거나 사업장에 통화를 해서 좀 안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26명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노동부에다가 진정을 해달라고 해서 진정을 넣는 경우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체류기간 내에 지급받지 못해서 출국 이외나 체류자급 변경을 지원한 경우도 9명이 있었는데요. 보통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 이 노동자가 임금체불이 있다라고 해서 취직국에 지원비자 신청하거나 아니면 최출국을 유예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노동자들이 한 9명 정도가 있었고요. 어쨌든 뭐 최소한 그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전체의 한 17.4%라고 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높은 비중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저희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 의정부 경기북부 지역 안에서 퇴직금 차액부 지급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사측을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엄청나게 오래 열심히 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퇴직금 차액 받아가는 게 어려운 부분이구나라고 아직도 할 일이 많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퇴직금 차액을 받고 취국하는지도 좀 조사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취국하는 날이나 그 전날 전화해서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잘 조사가 좀 확인은 좀 안 됐었는데요. 일단은 확인된 사례만 살펴보면은 45분이 퇴직금 차액을 받고 취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급받지 못하고 초과 체류 그러니까 미등록을 선택한 노동자가 3명 있었고 지급받지 못한 채 취국한 노동자가 3명 있었고요. 지급받지 못해서 진정을 했었는데 연락이 단절된 노동자도 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그 노동자분들이 퇴직금 차액 전액이 아니라 아마 합의해서 일부만 수령하고 귀국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퇴직금 차액분에 대해서 사측에 얼마 300이든 몇백만 원의 그 퇴직금 차액분 지급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사측은 이런저런 핑계를 막 대면서 결국은 그거를 깎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에서 한 70% 정도로 많이 합의를 하고 가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노동자들이 본인의 취급을 원하는 그 사업주가 지급을 안 해서 노동청에 진정하고 그래서 조사를 받고 그 금액을 받고 취급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해서 다 받고 가실 수는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노동자가 항공권 예약했던 거를 취소하면 취소 시효가 붙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2, 3개월 동안의 체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본인이 받아야 되는 사측에서 합의해서 깎자라고 하는 100만 원, 200만 원 범위 안에 사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노동자는 내가 차라리 그 돈 포기하고 적선해서 합의하고 받고 가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이롭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사측도 사실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노동자한테 퇴직금 차액 지급하는 것을 미루고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면서 좀 지출을 좀 줄여나가는데 이렇게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조사 대상자의 그 법정 퇴직금 총액은 이게 몇 억이 얼마야? 12억. 네, 10억 3천. 네, 그리고 퇴직금 차익은 이 정도 됐는데요. 여기서 금액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퇴직금 차익이 법정 퇴직금의 44.7%에 달한다라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의 출근만기보험제도가 제대로 퇴직금 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 출근만기보험제도가 어쨌든 계약 당시에 최초 계약 당시에 8.3%의 만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은 인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사업장 변경을 못하도록 노동부가 강제하고 있다 보니 4년 10개월 동안의 장기간 계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취급할 때 되면은 사실 퇴직금 차액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출근만기보험제도가 영세한 사업주들의 퇴직금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절한 퇴직금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의 출근만기보험제도가 그 역할을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마 그 센터의 내방에서 퇴직금을 요청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사실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는데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취국하기 전에 그 전염보험 신청,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아직 체류하고 일할 기간이 많으면 출근만기보험제도라든가 퇴직금에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조만간에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이제 출근만기보험이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또 퇴직금 차액이 있다던데 그게 어떻게
얼마를 내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때 되면 이제 좀 관심을 좀 갖고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는 과정인 것 같고, 아마 발표 조사된 내용에서도 모르는다고 대답했던 노동자들 상당수는 아마 좀 아직 시국이 좀 많이 남은 친구들이 좀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출국을 앞둔 노동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제대로 하는 노동자들은 임박해서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3달 정도의 나의 임금이 퇴직금 계산에 꼭 필요한 자료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받으러 올 때 그 정도 자료는 좀 챙겨갖고 오는데, 문제는 내 마지막 달 임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이전에는 사실 퇴직금 차액 제도라는 것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센터가 많은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퇴직금 차액 부분을 지급해야 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조사하면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출국할 때가 되면 이제 뭐 기숙사비, 식비 뭐 각종 내가 그동안 너한테 공과금 안 받았잖니, 뭐 보험료도 내가 내준 거 있잖니, 뭐 이러면서 각가지 정도를 이제 막 빼게 되는데요. 사실 그 사업주분들이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험료의 노동자 분담금을 사업주들이 내주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이유 자체는 임금이 낮기 때문에, 특히 모든 내가 2년차, 3년차가 된다고 해서 뭐 내가 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1년차 된 노동자하고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다 보니까 2년, 3년차 되면 노동자들이 저는 왜 얘보다 더 오래 일했는데 월급 똑같이 줘요. 그러면 내가 그 보험료 사업주 부담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 네가 내야 될 것도 내가 내줄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건 낮은 임금을 좀 보완을 해주고, 또 어쨌든 뭐 그 시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순간에 되면 이제 노동자 이제 채무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어떤 사업자가 이러더라고요. 퇴직하게 되면 이거 사직서니까 작성해, 여기 사인해라고 해서 노동자가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기에 퇴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사인을 한대요. 서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업장에서는 이제 몇 년차 이게 연차가 되면 이제 기숙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받아요. 안 받는데 그거를 안 받았던 그 기숙사나 식대들을 이제 퇴직금 차액으로 이제 투친다. 그걸로 이제 이렇게 다 상계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였는데, 사실 노동자들이 잘 모르고 서명을 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했는데, 노동청에서 어쨌든 분명히 뭐 누구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서류는 명확히 퇴직금 차액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하고 사업주가 이제 합의해서 받지 않기로 한 거에 대해서 서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다고 해서 측에 손을 들어줘가지고 사실 지금 민사소송을 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최근에는 또는 이제 사업주들이 좀 약아져서 이 사람이 좀 있으면 취국해야 되면 그 노동자는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딱 주 40시간만 일을 시키죠. 어떻게든 간에 퇴직금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이래서 이 노동자가 이제 내가 퇴직금이 줄어드는 걸 알기 때문에 일을 이제 나 다음 주에 바로 취국할래요 라고 회사에다가 이제 그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 회사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안 나오면 그러니까 사직서를 반려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안 나오는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해서 퇴직금을 좀 줄이는, 어쨌든 퇴직금 차익이 그만큼 커지다 보니까 사측에 부담이 되고, 그런 부담을 어떻게든 간에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실 동원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어쨌든 그 외국인 근로자 고용대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법령에 사실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마 노동부에다가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답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감독관 업무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요. 사실 이렇게 안 했다라고 해서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센터 상담 통계를 보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상담은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금액 또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출근만기보험 제도가 좀 제대로 퇴직금 제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한테도 이런 퇴직금 제도에 대한 제도를 제대로 좀 교육하고, 그리고 출국 전까지 금품관계 청산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법령에 이렇게 처벌 규정까지 갖고 있는데, 이런 처벌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법령에서 빼든가 아니면 제대로 이렇게 좀 법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출근만기보험 제도에 대해서 한마디 더 얘기를 하면, 저희 센터나, 그러니까 저희 센터가 외국 노동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센터다 보니까 지금 말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긴 한데, 노동부가 이제 4년 10개월 이렇게 한국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노동자들을 이제 저희 같은 지원센터들 보고 그런 노동자들 이제 공항까지 데려다 줘라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도 좀 많이 나가봤는데요. 노동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정말 공항에 가서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너무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좀 서성서성거리는 외국인들 있으면 같이 좀 도와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보다 보면 외국인 노동자분들한테 이렇게 출근만기보험이라든가 또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되는 국가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대신 이렇게 옆에서 좀 거들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또 자기네 회사에서 항공권을 사면 공항에서 그런 서비스를 좀 무료로 해주면서 이렇게 항공권 판매를 열심히 하시는 것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서비스가 공항에서 되게 인기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로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말씀해주신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제조업이나 이제 그런 쪽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어업이 가지고 있는 열악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많이 좀 알리고 싶어요. 일단 제조업도 많이 어려운 거는 아시지만은 어업이나 어떤 농업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간금이나 폭행, 그로 인한 사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사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주로 전남 지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전남 지역에서 제가 6월 달에 열흘 상간에 3명이 사망했어요. 세 노동자가 열흘 동안에. 근데 뭐 알려진 건 한 개도 없어요. 지역에 잠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가서 이렇게 좀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싶은 어떤 제 나름의 욕심이 좀 있습니다. 사실 어업 노동자들의 열악함은 어느 부분이 좀 더 낫다거나 하거나 또 어느 부분이 더 열악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이 배 위라는 제한된 공간, 그 다음에 바다 위에 떠있는 양식장, 이런 한정된 공간은 임금, 퇴직금, 산재, 욕설, 폭행, 감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환경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하긴 어려운데, 이 전라남도의 특징은 뭐냐면 섬이 많다는 겁니다. 섬이 216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인도가 한 726개가 있고요. 무인도가 1889개가 있습니다. 이 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제 거의 강금과 같은, 구금과 같은 이러한 이제 그 상황들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자 이 퇴직금 설문조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임금 체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임금이라도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했고요. 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섬은 노동력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노동자들이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게 하는 그 수단이 뭐냐면 임금 체불입니다. 뭐 기본이 뭐 4개월, 5개월, 심지어는 뭐 11개월 체불된 상태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체불된 임금에서는 출근 만기 보험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줌과 동시에 출기 만기 보험도 어쨌든 퍼센트 내에서 이제 고용주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임금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고용주는 출국 만기 보험 자체를 아예 지불하지도 않았고 이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퇴직금 조사를 하기 전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임금 체불이라든지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도 쉬기 어려운 그 노동시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계약서 상으로는 그러니까 한 달에 226시간 하루 8시간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상으로는 위법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일하는 노동시간은 10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도 쉴까 말까.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휴가 간다는 거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업 쪽에는 휴가 가는 게 꿈이라는 그런 노동자들도 많고 이 조사를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쉴 수 있게 말 좀 해주세요라는 이런 요청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류지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 관계들 청산하는 그거는 이 어업에서는 거의 기본입니다. 퇴직금도 잘 안 주려고 하고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할 때에는 사업장 변경을 가급적이면 좀 한 노동자들을 했고 센터하고는 조금 접점이 없는 노동자들을 좀 찾았고요. 그 다음에 노동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어업 노동자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의 다 모른다라고 이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업장을 변경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서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출근 만기 보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게 그 고용주가 지불을 하고 있었는지, 그래 내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용주하고 제대로 정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사업장 변경이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출근 만기 보험과 그 다음에 자녀 퇴직금, 자녀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귀국할 경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얼마인지, 자녀금 얼마인지 알아봐 달라는 이런 요청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이제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업 노동자들의 현실은 사실 계약서에 보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서 농림축산, 양장,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들의 휴게 시간이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 계약서상에는 휴게 시간이 하루에 1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동자들이 갖는 휴게 시간은 하루에 1시간이 아닙니다. 밥 먹는데 길어야 10분이고 밥 먹는 게 거의 5분입니다. 그 밥이라도 좀 천천히 여유 있게 한 30분만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씩 뱃일을 하고 한 달에 겨우 한 번 휴일의 시간을 갖는 것이 과연 적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쉬고 싶다라는 요청들을 많이 했고요. 휴가는 꿈도 꿀 수 없으며 휴일만이라도 늘려달라고 노동자들은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기준을 넘어서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70이잖아요. 170이 넘는데 실제적으로 이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을 조사를 해보면 171만 원을 받는 노동자들도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130, 150, 160 이 수준에, 그러니까 많이 줘야 150, 저희는 잘 주고 있어요 해서 얼마예요 하면 150, 그리고 그 이하로 받는 노동자들도 많고요. 110
정도 받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노동시간이 적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10시간 이상씩 일을 합니다. 그렇게 낮은 급여임에도 임금 체불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제 어업하는 노동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전라남도에 어가수는 굉장히 많은데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는 어업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수익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급여를 제대로 줄 수 없는 어가는 고용 허가제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고용 허가제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는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어가에 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하고서는 월급 제대로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 만기 보험도 제대로 이제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동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의료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이 130, 150, 160 심지어는 110만 원의 월급을 받고 건강보험 113만 원 내는 거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1만 3천 원을 내는 것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돈을 내고서 병원에 가기는 너무 어려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느냐라는 요청을 요번에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아프면 참다가 이제 병을 키우는 상황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건강보험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과연 이게 희망인지 아니면은 다시 또 다른 측면에서 이들을 올가매는 고통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허가제 15주년을 맞으면서 이주 노동자들과 맺은 표준근로계약서에 과연 노동자들에게 대한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우리도 잘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It is our pleasure to support the initiative of any individuals like Kim Sagan from the Migration and Human Rights Institute to bring the issue of severance pay. 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땡큐. Anyway, 저 김사강 같은 이주인 김사강 씨 같은 여러 다양한 개인들이 그 퇴직금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에 첫 번째 그 행동을 제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efore I proceed to the write-up, I just want to share to you the true stories about migrant workers. One is EPS workers, and the other one is non-documented workers. There are many stories, but because of time, I will give you just two stories.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주노동자, 진짜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려주고 싶은데요. 하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그리고 하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사례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ast June, there are 6 Filipino migrant workers who are finishing their contract as EPS, 4 years and 10 months. 지난 6월에 6명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본인들의 그 노동 계약 기간인 4년 10개월을 마쳤습니다. 2 of them, they did not receive their severance pay because the boss said you will return again because you are sincere migrant workers. So after that, you can receive your severance pay. 네, 6명 중에 2명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장님이 당신들은 성실 근로자였으니까 다시 내가 불러주겠다. 그때 다시 와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fraid to engage the employer because return to Korea is a big opportunity for them. They did not engage the employer anymore so that they can come back to Korea. 네, 뭐 사장님이랑 싸워가지고 좋을 것도 없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불러준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2 of them received their severance pay, but
they have some questions. Is it enough, my severance pay or not? 그리고 6명 중에 또 다른 2명은 퇴직금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받아야 될 퇴직금 그 총액이랑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Because they don't want to become undocumented and blacklisted because they want to take an examination again in the Philippines without knowing that the 퇴직금 is much or enough, they just proceed to Philippines. Do you want it to be undocumented? Yeah, because they don't know if it is enough or it is much. They don't want to become undocumented because they want to take examination again in the Philippines so that they can come back to Korea. With yes. Yeah. Okay. 그런데 이 2명이 이게 퇴직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싸우기도 그렇고 그리고 다시 가서 한국어 시험을 보고 돌아오고 싶었기 때문에 더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Two of them did not return in the Philippines because when they checked their severance pay, the first company did not pay the severance pay for 2 years, and they opted to becom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y are still working in Korea right now. 그리고 2명은 결국 미등록으로 그냥 남게 되었는데요. 이 2사람은 퇴직금을 첫 번째 2년 동안 일한 회사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미등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The second story is about th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who are working 15 years in the same company. 두 번째 이야기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건데요. 1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There are 5 persons, Filipino 5. They are 5 working in the same company, and since it is already 15 years, one of them want to return to Philippines. 네, 그 회사에서는 5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15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명은 이제 일을 그만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So he went right away to the company manager. And he asked his severance pay. 그래서 매니저에게 가서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The manager said, "You are foreigner. You don't have any severance pay." 당신 외국인이니까 퇴직금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n he went to a migrant center, and he asked the support of the migrant center to get the severance pay. 그래서 이주 노동자 센터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퇴직금을 so did he get the severance pay? Not yet. 요청하게 했습니다. 지원 센터에 가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He was ready to engage the employer because he hid his payslip and the pictures that he is working in that company, and then in the level of labor, because they went first to the labor, they win in the labor. They won that you have severance pay. The labor said. 그 노동자들이 이제 사장님이랑 한번 싸워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급여 명세서 같은 것도 있었고 공장에서 15년 동안 일할 때 틈틈이 찍은 사진들도 있었고 그래서 노동청에 처음 진정을 했을 때는 이겼습니다. But the sajang said he met the 4 persons, the remaining 4 persons in the company. He is very angry. He said, I will not give any money to this guy. Okay, I will appeal to the civil court, and I will not give any cent to this guy. And then he asked the 4 remaining persons to sign a paper that they will not get any severance pay. 그래서 이 노동청에서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줬지만 사장님은 너무 화가 나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4명의 노동자에게 가가지고 나는 지금 나에게 퇴직금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나는 소송까지 갈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들 4명도 나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지 말아라.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해라 해서 사인을 강요했습니다. So that is why we write this letter that 퇴직금 is just a word in Korea. If you want to get your 퇴직금, you have to fight for it.
그래서 저희가 이런 편지를 썼는데요. 퇴직금은 한국에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And for us, if we cannot solve this kind of problem, it makes the undocumented increase their numbers, because the people who are trying to get their rights, they are the one victimized by the system, and yet they are the one who are now in they are in trouble. Instead, the employer should be the one in trouble. The migrant workers is in the trouble, since although they are the victims. 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미등록 체류자를 양산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걸 문제를 제기하고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입고 시스템이 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사실 14년도에 이 출국만기보험 지급 시기가 변경되는 그 법 개정이 있을 때 제가 그때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당시에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했던지 제가 좀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그 사회적 문제가 이번에 실태조사가 처음 그 퇴직금 수령 실태에 관한 조사였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놀랐거든요. 물론 4년이라는 시간이 뭐 행정부가 보기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개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 퇴직금 수령의 실제적인 적용,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었는지 생각하면 실제로 이 제도로 인해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다툼이 없기 때문에 그 차별이 합리적이냐, 그 적법하지 않느냐 뭐 이런 판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정부가 최소한의 실태조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설령 그 결과가 자신들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결국은 이제 당사자들이,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서 뭐 이 정도의 결과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정부에서 많은 정도 모집단을 많이 조사를 해서 제도 자체를 궁극적으로 바꾸는 거 우리의 목표이다 하더라도 과정으로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라도 될 수 있게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의견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사실 첫 번째 이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 관련해서 헌법과 이제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들 사실 잘 알고 계시고 여러 번 얘기가 되어서 이제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14일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일반적인 임금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급 시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법상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출국 시부터 14일로 아예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이주노동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었고, 그에 대해서 16년도에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합헌이다라고 다수의견은 했지만 그 반대 의견, 소수 3분의 헌법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제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실태조사와 함께 보면은 사실 좀 그 3분의 헌법재판관, 그리고 14년도부터 꾸준하게 우리가 제기했던 그 목소리가 맞았다, 우리의 문제제기가 맞았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게, 당시 재산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봤습니다. 퇴직금 자체가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그리고 생계비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퇴직금의 본질적인 성격인데, 지급 시기를 정주노동자와 달리 정함으로 인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근로의 권리라는 게 단순히 일할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권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또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거다. 정부는 이것이 정당한 차별이다,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았지만 이게 단순히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그 권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소수 의견에 불과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이제 공식적인 결과적인 의견으로 보긴 어렵지만 좀 오늘 시점에 좀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기법은 근로기준법은 강제적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용자가 강제로 적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출국만기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지급 시기를 퇴직 시가 아닌 출국 시로 뒤주고 있고, 그리고 사업장을 변경하는 노동자에 있어서는 상당 기간 아예 미루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으로 성격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보험금 납입 기준액에 대한 이제 그게 적정하냐, 그게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녀 퇴직금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녀 퇴직금과 출국만기 보험 제도로 인한 실질적인 사건을 수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금속노조 법률원에 있으면서 실제 사건으로 수임해 본 적은 없는데, 이 제도를 보면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지금 적립 의무 액수, 그러니까 납입 기준액과 지급액의 실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과 적립 기준액은 사실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출국만기 보험 제도 자체는 사용자가 실제 납부하는 것을 그대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정규노동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퇴직연금 제도 상에서는 실제 얼마를 납부하는지랑 무관하게 그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차이점은 출국만기 보험 같은 경우는 매월 이제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해당 사업연도 말에 이제 산정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퇴직할지 모르고 당시에 평균 임금을 예상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정 기준에 의해서 예상을 해서 그것의 어떤 비율을 미리 납부를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나중에 한 번에 목돈을 지출을 할 때 지급 능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미리 모아두는 개념인 거지, 그 모아둔 금액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퇴직연금, 정규노동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퇴직연금은 이렇게 모아둔 것을 포함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 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모아둔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국만기 보험이 제도가 설정되어 있는지, 저는 이 제도를 보면서 그게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납입 기준액 그 자체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8.3%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는데 자녀 퇴직금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고시를 또 꼼꼼히 보면 통상임금의 8.3%가 아니라 8.3%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8.3% 이상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마치 8.3%가 법적 기준인 것처럼, 그게 행정 지도를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이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물론 이제 8.3% 이상이라고 했을 때 어느 사용자가 내가 먼저 나서서 8.3% 이상을 내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업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업장 상황마다의 어떤 교섭력이나 실제 근속 연수가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다른 역학관계들이 있을 거라서, 저는 8.3% 이상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는 것도 좀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시대조사 발표하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평균임금 8.4% 이상이라는 것은 원래 고시에 있다가 2011년 개정이 되면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게 왜 변경이 됐는지 제가 좀 입법 연역들을 이것저것 봤는데 뭔가 명확하게 저는 못 찾았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어떤 이전에 제도 관련해서 발제문에서 제가 보기로는 이게 계산이 어려워서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이 어려워서 평균임금 이제 직전에 실제 얼마나 그 임금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냥 미리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먼저 내도록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이 고시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정규노동자들에 적용되는 퇴직연금 자체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법상 그 취급 시기가 이제 근로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더 산정하기가 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금 구성 항목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좀 단순화되어 있어서 저는 그 계산이 어려워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납입 기준액을 설정한다라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한 이제 내용들을 보면 사실 정부가 좀 정보 제공 의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고, 그러면 그 차별의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책무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자녀퇴직금 산정 방식, 자녀퇴직금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출국만기금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정보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 자녀퇴직금 미지급을 할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하는 절차까지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들의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사실 정부가 다 취합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의 좀 다른 이제 정규 노동자에 비해서는 저는 이 진정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까지도, 행정 절차까지도 안내하는 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게 자녀퇴직금이 지급되니까 이거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 조문을 두는 것만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이게 사업장 변경 시에 혹은 출국 전에 마지막 급여 지급 시에 지급하도록 행정 지도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좀 정부가 더 노력을 하도록 요구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지 않습니까? 임금과 동일하게. 근데 지금 아까 급여명세서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는데, 뭐 그 근로계약서는 임금대장에 대해서 사업 차용자가 서류 보존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미 출국을 해서 출국을 했는데 자녀퇴직금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의 사건, 이게 그거를 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서류 보존 의무 이게 똑같이 3년이기 때문에 설령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 다 갖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 근로하는 당시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좀 활용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녀퇴직금에 대한 회사의 기망행위, 아까 여러 사례들 말씀하셨는데 뭐 출국만기 보험이 퇴직금 전액이다, 그리고 뭐 공항 가면은 준다, 아까 또 말씀하신 거는 사직서 들이밀면서 이제 상계하는 것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 요건은 기망행위,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입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기망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개별적인 노동자들의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확인이 된 이상 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게 뭐 페이퍼상으로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좀 뭔가 행정 차원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벌칙과 과태료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외국법상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시 500만 원이에요. 벌금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임금 지급 의무를 미행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출국만기 보험이 1차적인 퇴직금 지급 제도로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가입하거나 그리고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벌금과 과태료밖에 없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조항과 비교했을 때 근기법상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 시에도 마찬가지 3년 이하이고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에도 3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법정형만 비교했을 때도 상당 부분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법원의 처벌이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령 얼마 전에 본 사례는 5천만 원 퇴직금 미지급인데 법정 구속되고 이런 사례도 봤거든요. 사실 임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그 금액만 나중에 끝까지 버티다가 주기만 하면 보통 합의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 표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되거나 이런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퇴직금의 일부만 미지급해도 실형이 나오고 이런 사례들이 뭐 다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도 출국만기범제도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험회사는 사실 출국만기 보험료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현황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매월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예 임금 자체가 세부되면 당연히 보험료도 안 내고 있겠죠. 근데 그런 미납 사용자 명단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정보를 온전하게 순환시켜서 그에 대한 지도를 아예 뭐 완전히 오랫동안 체불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인지를 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1년 이하 징역이 규정되어 있는데 감독관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는 임금과 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이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감독을 해서 처벌을 한 사례는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보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조문이 있는데 왜 감독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사실 노동부로서도 당황스러울 거고요. 그러니까 노동부로서 자기들의 역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사례들을 오늘 사실 들은 사례들도 굉장히 이제 사례로서는 충격적이고 유의미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례들을 좀 조직해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좀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관리 강제노동 고용화가 지 15년, 벌써 15년입니다. 퇴직금조차 받기 어려운 현실을 좀 생생하게 좀 고발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저희 실태조사 발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모두를 위한 이주임금 문화센터 고기보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통상임금으로 왜 변경했냐라고 물으신 것 같아서 제가 뭐 당국자는 아니지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출국만기보험은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한 15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퇴직금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임금을 산정해서 넣으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은 보험사 편의를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험사나 은행, 고용주들이 근로계약서상의 최저임금으로 계약하는 그걸 기준으로 지급하게끔 다 통일시켜버리는 거죠. 획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통상임금으로 변경이 됐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발표하신 분들이 오늘 어떤 정치권에 대한 성토를 하지 않는 걸 보고 조금 무화했는데 이 출국만기보험이 변경될 당시에 새누리당의 그 김성태, 김학원 이런 의원들이 주장했던 게 불법 체류자 방지를 목적으로 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카사마코에서도 얘기했지만 월급 퇴직 못 받으면 나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출국을 유예하겠다 하면서 미등록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노동부 분명히 알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계속 시행되는 데는 이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별히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러면 계약된 부분들을 좀 바꿔놨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원위치라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정치권에 대해서 정말 성토하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질문이라기보단 의견이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쌓인 돈은 사실 사업이 되고 또 돈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사실상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 제도를 만든 원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바뀌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제기하고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패널로 나오신 분들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모두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시는 것으로 가름을 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의견을 비롯해서 질의응답도 좋고요. 자유롭게 이렇게 제기를 해주시죠.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다 관계자나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혹시 이후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우상열 소장님. 아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해야 될 방향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과거 형법재판소에서 법률적인 판단들이 어떤 점 일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6명 중에 3명이 위헌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준비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퇴직금 출국호 수령 제도 자체는 대단히 반노동자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의 대표적인 두 가지 직장이동의 자유를 막 박탈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퇴직금 출국호 수령 제도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박탈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명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싸움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실태조사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자기들도 아니까 물론 조사하기 싫겠지만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가가 하고 있는 이 행정부가 적어도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3.4%라고 효과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마나한 제도,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고 효과도 없는 제도, 명분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법 체류 방지 목적이라는 제도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지금 21세기입니다.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이주활동가들, 단체들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과연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고 이주 노동자,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결국은 이런 제도로 지금 이 고용허가 제도가 망가져가고 있는데 며칠 뒤에 8월 17일 어떻습니까?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 되는 날입니다. 15년 동안 이주 노동자들은 차별과 착취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앞두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데 과연 아시아에서 찾아온 노동자들이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이제는 답변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점에 대해서 더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알려나가는 일들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부연하시거나 우리는 다른 활동 계획을 갖고 있다라거나 좀 내용이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께서는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실태조사 발표는 사실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 시행 후에 좀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런 실태들이 좀 더 많이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것이 1차적인 좀 저희의 목표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한 요구 방향이 있는 만큼 그러니까 저희 민주노총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대중적으로 좀 모여낼 수 있고 모이면서 좀 싸워낼 수 있는 판을 까는 역할을 좀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주에 이렇게 집회홍보는 아니지만 8월 18일에 그 고용허가제 15년 되는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폭로하면서 좀 싸우는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고
10월 20일에는 전국 이주노동자 대회를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의 요구이기도 하고 또 공허과제 독소 조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퇴직금 문제는 같이 좀 요구하면서 싸워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또 질문과 의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들 없으실까요? 그럼 오늘 모이신 분들 한마디씩만 좀 정리하는 멘트 같이 좀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요즘에 자꾸 저희가 이제 특히 고용화과제 관련된 문제, 물론 이제 과거에 이게 이주노동자 차별이라고 해서 법선을 했고 졌고 다시 한번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너무 또 헌법소원에만 또 뭐랄까 힘을 모으다 보면 놓치게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면 또 힘이 확 빠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하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사실은 그 솔리나 수녀님이 이제 그 전남 쪽에 있는 어업이주노동자들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좀 여전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그 제조업 이주노동자들의 좀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용허가제만 하더라도 지금 제조업뿐만 아니라 뭐 건설업도 있고 어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 만큼 이거는 이제 고용허가제 뭐 집회가 됐던 어쨌든 고용허가제 관련된 투쟁이 됐던 좀 다양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일정이 좀 어렵다고 저한테 가능하냐고 하셔서 제가 좀 뒤늦게 내용을 받고 준비를 한 것인데요. 뭐 약간 변명 같긴 하지만 금속노조 법률원에 있으면서 사실 이제 사실 그런 법적 조력과 지원이 필요한 단위는 비정규 단위 저임금 노동자들 단위에서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여러 투쟁 사업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한국의 노동권의 실태가 이렇구나라는 걸 항상 그 상황들을 보는데 이주노동의 실태를 보면 여긴 더 그렇구나 사실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우리가 이제 법률원의 역할이나 노동조합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을 때 여기도 참 많은 역량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참 제가 잘 모르고 있구나. 아까 제가 출국만기보험도 실제 사례를 안 해봤다고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 사례들을 들으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우리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수녀님 노동자 실태를 말씀하시면서 뭐 예상은 가지만 농축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의 실태는 정말 더 열악할 테니까 근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연대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구나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헌법소원 말씀하셨는데 사업장 변경 관련해서 헌법소원 준비하고 있는 단위에 사실 대리인단에 참여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그 퇴직금 수령 출국만기보험 부분도 유해 투쟁 계획이나 이런 사업들이 좀 마련이 되면 같이 고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앞으로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As I think we have to focus on the liabilities of the employers because for 15 years more or 21 years the Korea is hosting for migrant workers and no single employer were arrested or detained just because of severance pay. And yet the migrant workers are in big trouble. One is they cannot get their money in full amount. The other one is they opted to becom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But if there is a case that we can put the employer into jail, or if they pay the penalties that our attorney is talking about a while ago, then the problem of severance pay will be resolved for the migrant workers. Thank you. 법이 개혁할 때마다 우리 집중 내셔고 반납 또한 정도는 뭐 집중 내셔 도전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우리 도전하지 못하고 있고 얼마나 한두 달 지나면 2차적 갑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뭐 대지금 이 계약할 때도 14년에 우리가 한두 달 정도는 계속해서 도전을 했지만 그 이유는 이 실태 조사
뭐 우리 집회할 때마다 뭐 한 주에 뭐 대지금 안국에서 지급하라라는 뭐 그렇게 요구 그 정도 요구하지만 집중적으로 뭐 투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다 이주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들도 있고 뭐 노조도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이런 투쟁들이 우리가 좀 지속돼서 이렇게 집중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5년이 지났는데 정부는 아무 이렇게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이게 투쟁도 조금 약해서 이렇게 정부가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조금 단결해서 투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의지를 우리가 갖고 투쟁하면 조금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3-4년 전에 그 노동청의 그 근로감독관한테 요즘 이렇게 귀국하기 전에 퇴직금 못 받아서 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이거 정말 뭐 노동청에 이거 진정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외고법은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셔도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그렇다고 고용센터에다가 물어봤더니 경찰서에 신고해야 될까요? 라고 답변하시길래 그 이야기 좀 담은 거였고요. 전에 그 삼성화재 쪽 관련 팀장하고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출근만기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더니 실은 노동부하고 삼성화재도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정부도 출근만기보험 제도가 현 상태로 유지되면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 만큼 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거리에 나와서 시민들을 만나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예, 정부가 그 미등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미등록자가 발생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존중받으면서 여기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결코 저는 그들이 미등록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한 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합법은 2,000명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왜 미등록이냐? 섬에서 탈출하고 사업장 변경 안 해줘서 탈출하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미등록을 선택하고 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면 합법인 사람들은 뭐 생활이 괜찮냐? 아니에요. 똑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견뎌내는 겁니다. 이거 견디고 안 견디고의 이 문제가 어떤 개인의 차원이라고 치부한다면 그건 정부가 정말 무책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고용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 고용 허가제가 이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변화한다거나 발전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을 더 이렇게 좀 옥죄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노동자 사업주 그다음에 어떤 다른 편의를 위해서가 그런 다른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노동자들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들의 인권 이제 가장 약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지켜질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태 조사 현장의 상황들을 더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조사와 또 실태 파악을 위한 전국적인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현장과 또 연구자들의 결합을 통한 어떤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 그러니까 투쟁과 함께 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우리 이주 단체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에도 사실 900여 명의 노동자들로부터 우리가 설문을 함께 받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주 운동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의 더 어떤 힘을 모아서
잘못된 제도, 반노동자적인 이런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일들 앞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